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SNS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를 너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행복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행복 이꼴 경제적 성공, 이 공식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성공의 가치가 건강이라든가 굉장히 아무도 못한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거나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한다거나 굉장히 성공의 가치가 다양하게 존중받는 사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강남 아파트, 오로지 조기 은퇴, 부자 돼서 그거의 행복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너무 동일시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에요. 그 DSM이라고 하는 정신과 공식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진단 기준인데, 인터넷에 보면은 자가 진단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있어서 인터넷만 보면 대부분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착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심리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은 우울감이고, 이게 우울증 혹은 우울장애까지 진단을 받으려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처지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혹은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이런 A부터 H까지 항목에서 5가지 이상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고요. 그 5가지 항목이 2주, 14일 이상 지속이 돼야 이걸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할 만하면은 이 정도 빈도와 이 정도 강도가 충족이 돼야 이걸 우울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감정은 잠깐 지나가는 우울감 정도라고 느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상인의 뇌, non-depressed라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죠. 이게 뇌의 산소와 혈류와 포도당, 뇌의 에너지 공급원이 많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우울하지 않은 정상인의 뇌는 굉장히 뭔가가 많이 공급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울하신 사람들의 뇌 사진은 멈춰 있어요. 산소도 들어오지 않고 혈류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포도당도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멈춰 있는 펫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 영상을 보시면은요, 전두엽의 대상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곳이 굉장히 과다활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가지에 굉장히 꽂혀 있던 얘기예요. 뭐 한 가지에 계속 집착하고 되새김질하고, 대부분은 나쁜 일이겠죠. 트라우마나 내가 했던 실수, 자책 이런 것들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활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되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기억에만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그 생각만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자책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우울감이 악화되고 심해지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MRI를 찍거나 이렇게 펫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대학병원에 예약해가지고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울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히 기준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내게 사회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기능, 이 2가지가 떨어지냐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하시면 돼요. 내가 맨날 결근하고 지각하고 회사 업무고가 계속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엉망이 되면 우울감에서 그치는 어떤 가벼운 그 우울증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인관계 기능이 손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내가 자꾸 누구랑 싸워요. 우울증에 걸리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걸 못 참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동료,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가족, 부모님하고 많이 싸우죠.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 사회적 기능이나 어떤 대인관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이걸 보시면 내 우울증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수준이냐 이거를 판가름하시는데 좋은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나 그냥 지나가는 우울증으로 금방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우울장애나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가까운 어떤 상담센터나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요새 정신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친절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빨리 그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스스로한테 더 상처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뇌가 정말로 상처받고 있고 내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있을 때 더 내 몸과 마음을 혹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한 게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운동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어떤 여러 선생님들의 책 아니면 강의 이런 데도 보면 운동하는 게 진짜 좋다고는 하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운동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분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1분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오늘 1분 하고 내일은 2분 하고 모레는 3분 하고 그 다음엔 3분 30초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날에는 5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몸을 움직이고 매일 그걸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내가 갑자기 성공을 하겠다 이런 너무 먼 목표,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자존감 무너지고 현타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짧은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성취함으로써 내 자존감에 확신감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이 세 번째를 못해서 우울증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하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자책을 해요. 계속 자책을 하고 더 우울해져요. 그게 악순환이죠.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세운 목표, 아무리 작고 만만한 목표를 세웠더라도 오늘은 줄넘기를 5개 뛰자. 근데 4개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정말 진짜 한심하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하자.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감정을 내일로 갖고 가지 마세요. 내일로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자고 잊어버리세요. 오늘 실패할 수 있다. 내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당장 청소하고 빨래하고 샤워하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내 몸을 돌보는 일이에요. 내 몸의 위생을 관리하는 일이세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하세요. 내 자신과 내 주변 가장 가까운 내 환경을 점검하고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전 재산을 다 잃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우울증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거의 희귀코모리처럼 방에서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뭘 사 먹으러 나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배달 주문이 될 때였는데 여러 번 주문하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11시 반쯤에 피자를 한 판 시켜가지고 하루 3끼를 피자를 먹었어요. 맨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10시, 11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3끼를 피자를 2조각, 3조각, 3조각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피자 박스를 분리수거도 안 했어요. 그냥 방 구석에 쌓아놨어요. 얼마나 제가 우울증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현타가 오고 무기력했냐면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를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귀찮고 우울해서 내가 저거 치우면 뭐래? 내가 저거 치운다고 돈이 생기나? 저거 치우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니까 그 피자 박스가 여름이었는데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6월, 7월 지금 딱 이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날파리랑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보니까
거기 완전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는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청소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다 이뤄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마라. 자존감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 친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주변 내 친구랑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스스로 불러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잠깐 조금 앞서 나가 있는 것뿐이에요. 아, 쟤는 집을 샀어. 쟤는 벌써 강남에 뭐 하고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 외제차를 포르쉐를 샀어. 롤렉스를 했어. 이런 걸로 스스로한테 열등감을 선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나보다 잘 나간다는 앞에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잠시 저 친구의 상황이 나보다 조금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실패할 수 있다. 재도전하자.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 세 번째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재도전을 할 수 있고 매일 내 실패를 빨리 까먹을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자존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존감은 무지성으로 생기지 않아요. 아, 나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일부터 자존감 높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아요. 하루하루 조약돌을 쌓듯이 정말 조금씩 0.01%씩 내가 발전하겠다. 정말 켜켜이 내가 성공 경험을 쌓아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내 눈으로 보고 나를 믿기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조금씩 자기를 믿어가세요. 이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 너무 예민해. 너 정말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 고쳐. 이런 말에 대한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민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 같아요. 너 예민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섬세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너 예민하라는 거는 너 예민하니까 고쳐.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걸 그런 식으로 조금 공격하는 저는 뉘앙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뿐이고 너 감정 기복 심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 기복이 있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 갭이 중요할 뿐이거든요. 감정 기복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바이오리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은 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은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잘 조절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단어나 이런 거에 너무 사소하게 상처를 일일이 받지 마시고요. 감정이나 나의 어떤 특성, 성향, 내 기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행동을 조심하면, 언행을 조심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를 정해 놓으세요. 몇 번까지 참을 건가? 선을 정해 놓으세요. 마지노선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참지 마세요.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 2번까지는 참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못 참아. 그럼 나는 회사를 때려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과 이거는 한 번이라도 그냥 못 참을 거를 나 스스로 분류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대인관계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언행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내 성향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잖아요. 그걸 평소에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으시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거예요. 지정해 놓은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두 번째는 아무리 친해도 뭐 정말 10년 베프, 20년 베프, 부모, 형제, 가족이더라도 나를 상처 주는 관계가 확실하다면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인연을 어떻게 끊냐, 천류는 어떻게 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내가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남들과도 못하게 나를 이용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 부모님과 손절하거나 의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번째는 누가 너 욕하던데? 누가 너 뒷담화하던데? 전달해주는 사람하고 손절하세요. 더 나쁜 놈이에요. 누구나 뒷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하려는
사람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전달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평소에 나를 싫어하고 약간 고깝게 생각하고 나한테 열등감이 있던 친구가 너 잘난 줄 알았더니 뒤에서 욕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나가지고 나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전달해주는 사람하고 먼저 거리를 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ADHD 간단 테스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증상 중에 한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2번째, 항상 약속이나 모임, 미팅에 늦는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열쇠 같은 중요한 지갑 이런 물건 있잖아요. 항상 어디 놔두고 온다거나 자꾸 여러 번 찾아요. 그리고 돈 관리를 계속 못하고 송금을 하거나 숫자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볼 때 항상 2배속만 시청을 하고요. 그걸 보고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항상 릴스나 쇼츠만 보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몰아보기 이런 것만 보려고 하고요. 6번째는 내가 4차원 같은 소리를 항상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것도 있고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게임을 너무 몰입하거나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리고 이직이나 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충동적으로 내리면 내가 ADHD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내가 의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두 개 정도 해당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고, 여기서 4개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어떤 상담소에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중에 대부분이 나다. 한두 개 빼고 다 저예요.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기관,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1%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50만 명이니까 꽤 많은 거죠. 근데 너무 범위를 넓혀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현병의 가장 중요한 어떤 초기 증상들은 가장 흔한 증상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청인데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행동을 지시해요. 너 주변 사람 아무도 믿지 마. 니네 엄마가 널 속이고 있어. 사실 진짜 엄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일들을 계속 들리고 비주얼로 보이고 유령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착각이 뇌의 어떤 변성으로 인해서 기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게 조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현병이 사실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조현병은 사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도움이 되고요. 보통은 이게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좀 젊으신 분들에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치료가 되기 좋은 시점은 20대 초반에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약물 치료를 하면 이게 더 심각해지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나 이게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설득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주변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고민되는 질문이긴 한데,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포기해야 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굳이 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상담을 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어떤 의무가 없는 일반인 여러분들이시라면, 저 같으면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랑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뇌가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만 치중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공감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약간 좀 끔찍한 얘기인데,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망치기질을 하다가 자기 손톱이 깨졌어요. 그럼 자기 손톱이 깨졌다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몸부림을 쳐서 내가 한 방에 못 죽이고 내 손톱이 깨졌으니까 너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우주고 자기가 지구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지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소중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혹시나 연인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랑과 믿음을 주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
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일반인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컨택을 하면 진짜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혼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뭔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이코패스는 정말 연쇄살인범 아니면 뭐 N번방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시오패스는 그 정도까지 나쁜 범죄를 저지르진 않고 횡령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데 어차피 나라 몰래 숨기고 탈세하는 돈인데 내가 훔친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시오패스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 있죠. 아침 9시까지 출근인데 12시 반에 와요. 그 윗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럼 윗사람을 죽일 듯이 째려봐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12시 반에 출근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이코패스들은 사실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최대한 어떤 자기 본성을 숨기고 뭐 직장을 다닐만 한 정도 되고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숨길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소시오패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많이 해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심한 경우엔 이름도 여러 개고 신분도 여러 개예요. 뭐 리플리 증후군에 나오는 뭐 리플리 이런 사람들처럼 리플리 증후군은 좀 약간 극단적인 인격 성향의 문제지만 아무튼 소시오패스들은 남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거짓말과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무리 심각한 아픔보다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 불편한 게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부자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정말 힘든 거 아닌가? 이런 포모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 사람을 내가 따라잡는다.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된다. 뭐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깊이 고민해서 나만의 어떤 즐거운 취미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관은 굉장히 다른데 그걸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과소평가하고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조금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도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오늘 실패해도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우울증은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다음번엔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대해서 되게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우울증에 걸린 건 절대로 의지가 약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감기라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내일은 많이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